낭만서점 9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나입니다. 네, 5월이 밝았고요. 네. 완연한 봄을 넘어서 이제 덥습니다. 뭐 이제 초여름 날씨가 예. 또 계속되고 있죠. 요즘에도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나요? 네. 예, 학기가 좀 끝나야 박사 수료를 해야 뭔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몇 미터쯤 되는 겁니까? 너무 이제? 길어졌어요. 제가 이마영 작가의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이라는 책을 어디선가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분은 이제 막 20대가 됐는데 유치원을 그만둔 뒤로 한 번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지적 자산을 쌓아갔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과 비교하니까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러우시더군요. 돈만 많이 들였어. 유졸이시네, 유졸. 어느 유치원 나왔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니요, 그분이 유치원을 그만뒀대요. 아, 그러니까 유치원도? 아예 정말 학교는 다닌 적이 없는 거죠. 유치원 중퇴. 네. 그러시군요. 근데 독특한 이력입니다. 곧 대학원 박사 수료를 앞두고 있는 저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환 씨는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합니다. 공연 곧 있으시다고. 네, 이번 주에만 공연이 2번 있는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축제를 하러 당장 내일 가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려봤자 업데이트되는 날짜는 이제 지난 공연이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 이제 난지 한강공원에서 하는데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끝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공연 미리 공지를 지난주에 해드렸어야 얘기할 걸.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목요일이죠. 5월 25일 목요일에 망원동으로 이사한 벨로주에서 김무즈와 함께 제주소년이 공연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는 무료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 또 있잖아요. 전해드릴까요? 예. 낭만서점 100회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97회잖아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번 남았어요. 네. 와. 전국 노래자랑 가나요? 장수 방송이 돼야 될 텐데. 그러게요. 자, 100회 특집을 맞아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낭만서점의 녹음이 진행되는 스튜디오에 10분의 청취자를 직접 모시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네. 예. 광화문 내수동인데요. 날짜는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장소는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지하 1층입니다. 예. 이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팟캐스트 팟빵에 낭만서점 공지사항란에도 적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낭만서점 초대 DJ였던 정희연 작가님 나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적이 한 몇 개월 전에 있었죠. 근데 그때 무모하게도 평일 낮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시겠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다는 걸 알고 이제 금요일 저녁 7시로 100회 특집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예, 근데 7시도 약간 빠듯한 시간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6시에 퇴근들을 하시는데 또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또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빠듯하다고 해서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기 문 여는 소리 좀 들어가도 되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가 신청은 북뉴스골뱅이 교보북.co.kr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날 오시면 따뜻한 커피 또 책 선물 드린다고 하네요. 네. 식사를 드려야 할 텐데. 저녁 시간인데. 어떡하지? 뭐 식사 대신할 수 있을 간단한 정도의 뭐 샌드위치, 빵 뭔가 종류? 있겠죠. 예. 이 공간에 뭐 음식물이 들어와 본 적은 없는데 그날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소개해드려야죠. 네, 오늘도 봄날님 저희 단골 손님이시죠. 노인과 바다편 오늘마저 다 들었네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단순하게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에겐 당연한 후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박혜진 평론가님의 작품에 대한 견해를 들으며 놀라고 공감하며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이란 게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독자가 해석하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넌 그랬구나, 난 이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정해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란 편견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처럼 저도 제 소신대로 저의 길을 걸어가야지 생각했어요. 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평론가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좋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경화님의 진솔한 내면의 이야기도 참 좋았어요. 네. 네. 이렇게 또 노인과 바다 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네요. 예. 박혜진 평론가님이 지금 출판사에서 예. 예, 에디터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네. 계속해서 여러분 노인과 바다 편 그 댓글 뭐 자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허희 씨가 견제하시기 때문에. 거야. 제가 하트도 다 세고 있거든요. 하트가 21개예요. 와. 예. 엄청나. 제가 박혜진 평론가님한테 여러분 방송이지만 느껴지죠? 이거 진심이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자, 세대기예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연락 가능한 메일 주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시간 되지 않아 댓글이 달렸습니다. 낭만서점 일꾼님. 진짜. 예. 와, 이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아마 잘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니까 교보문고 광고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니에요. 네, 다 가능하고요. PD님이 염가에 광고를 실어주신다고 하네요. 예. 네. 어떤 휴머니스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그동안 여러 팟캐스트 들으면서 단 한 번도 후기 남겨본 적 없는데 이렇게 낭만서점에 제 인생의 느낌표 첫 댓글 남겨봅니다. 허희 씨와 경환 씨의 방송은 편안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친한 친구 둘이 책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저런 대화를 곁에서 듣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방송 듣다 보면 자연스레 낭만서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편 업데이트된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사서 읽었던 소설이거든요. 저도 책 읽으면서 좋은 소설인데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허희 평론가님의 날카로운 비평을 듣고 보니 그래서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역시 평론가는 소설에 대한 예민하고 섬세한 촉각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작품들 다루시면서 이런 좋은 비판들도 종종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낭만서점 잘 부탁드려요. 오래오래 가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숨어있는 청취자들도 낭만서점 응원하고 있으니까 10년, 20년 동안 계속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희 씨가 그때까지 하실 거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정말 힘이 되는 댓글. 허희 씨 입가에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칭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네. 또 다른 팟캐스트에는 남긴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남기셨다잖아요. 이렇게 그러게요. 길게 또. 네. 참 오래오래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열심히 해야죠. 제가 허희 씨랑 같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점이랑 비슷한 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책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달려오기 바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 지점이 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교과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생각을 트이게 해주는 부분들 허희 씨가 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경환 씨랑 얘기하면서 저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말이 말을 불러온다고. 경환 씨가 이렇게 한번 딱 던져주시면 저도 생각 못했는데 그냥 터져 나옵니다. 저의 컨셉은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랄까. 그러면 우연히 이제 터져 나오는 또 새로운 해석들. 그게 낭만서점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짧게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빠에다가 애를 붙인 건가요? 허이님, 네. 커피 소년인 줄 알았어요. 전 이 댓글이 예.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하이개그인가요, 지금? 제주소년이니까 옆에 커피 소년인 건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얘기로 보기에는 별로 안 비슷하신데. 예. 제가 참 커피 소년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장가갈 수 있을까? 예,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응님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예. 은인데 네. 니은 히읗 받침이에요. 네.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웃음소리만 너무 커서 귀가 아프네요. 예. 저만 그런 건지. 음성이 기본적으로 좀 작게 들리는 편이네요. 네. 이게 오디오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자신이 없어서 작게 얘기하다가 웃을 때는 크게 웃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 PD님이 또 잘 소리 조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슬프고 슬픈님. 예. 몸의 일기, 이 책을 다루실 줄이야. 제가 읽은 책 중 가장 심장이 아린 책이었습니다. 기대하고 방송 청취할게요. 예. 네. 심장이 아리셨다니. 저도 엄마가 막대할 때 좀 심장이 아리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몸의 일기를 저희가 앞부분만 다뤘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뒤가 또 많이 좋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게 앞부분만 다루기에도 또 이야기 보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10대 위주로 좀 다뤘죠. 네. 그리고 살설솔술님.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댓글 주셨었죠? 네. 예. 살설솔술님의 이 댓글과 또 제가 거기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댓글이 시리즈물입니다. 지난주랑 이어집니다. 네. 우선, 저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문인들의 지지 성명을 비판한 것은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문단 내 성폭력에 관해서는 쉬쉬하고 못 본 척 지나가려던 문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윤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굴어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도 또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예술의 자율성과 예술의 정치성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고 특정한 공간에 대한 구성이고 경험의 영역을 분할시키는 것이라면 예술은 그것의 자율성을 통해 기존의 구성과 분할을 단절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단절은 기존의 분할 체계에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역할이요. 예. 이 점은 허위평론가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문인들은 이런 단절은커녕 기존의 체제에 깊은 성찰 없이 뛰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문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런 성명을 냈다면 이 정도 성찰은 있었어야 할 텐데 최근 한국 문단은 참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살설솔술님의 이 댓글에 아주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은 큰 사건이었던 문단 내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꺼내놓고 얘기하지 않은 거에 반해 이제 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다는 게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문단 내 성폭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에 맞먹는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인들이 이야기를 공론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죠. 그것이 아주 많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러한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대선 상황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마치 거기다 또 문인들의 지지 성명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거니까 성폭력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부차적인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진짜 정치지. 네, 이렇게 나섰던 분들, 저도
곱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살설솔솔님이 예술의 자율성과 예술의 정치성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였죠. 그리고 이런 정치, 특히 문학의 정치라는 것이 기존의 감각 체계를 변환시키고,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감각의 분할을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자크 랑시에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개진한 문학의 정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의 그 문학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작품 안에서 그 작품이 할 수 있는 문학의 정치를 또 랑시에르가 이야기한 거고, 문인들은 또 그런 작품과 별개로 자신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발생하는 균열과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쓰는 것과 그렇게 그런 문인들이 내가 이런 작품을 쓰는 문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과연 일치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어렵죠. 예. 분명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 작품과 작가를 분명히 한 몸으로 보면서도 또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하는 아주 미묘한 지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네. 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면 비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다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개별 작품과 각 작가의 정체성과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살설솔솔님이 지적하시는 건 문인이라는 그러니까 집단의 이름으로 이런 성명이나 어떤 의견을 발표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했어야 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단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 문단의 바깥에 이제 변두리에 계세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위성도시 쪽에? 그렇죠. 분당쯤에.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문단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한국 작가회의가 문단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분명히 그런데 많은 작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단이란 건 이제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집단적으로 그렇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잡아 비판하기에도 비판할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있긴 하죠. 근데 그게 과연 글쎄요, 문단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역시 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살설솔솔님 덕분에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댓글 소개 코너가 길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럼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휴머니스트님 처음으로 댓글 남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책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슬프고 슬프님 드릴게요. 그리고 또 살설솔술님께도 책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북뉴스@교보북.co.kr로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대통령이 궁금해. 서점가에도 달 떴다. 국민일보의 뉴스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점가에 문재인 특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 펴낸 책들이 재조명되면서 이들 서적에 담긴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들의 판매량도 치솟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등장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이 아시아판은 서점가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눈길을 끌었고요.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책으로 문재인의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등도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니 저도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서점으로 달려갈 뻔하였으나 가진 못했습니다. 네. 자, 이 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지가 또 이 대통령이 좋은 네, 정치를 함으로써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록한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32년 만에 분량이 무려 3배가 늘어난 개정판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예, 개정판에는 개정판을 이렇게도 출간하나요? 3배 분량 늘려서? 네, 개정판에는 그동안 청문회와 재판 결과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담아 이 원고지 750매 분량이던 초판을 2000매 분량으로 늘렸다고 해요.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감으로 썼다. 이렇게 밝히셨네요. 네. 황석영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여 년을 광주와 해남에서 살았다. 광주 항쟁이 끝나자마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기록을 민족과 역사 앞에 맡겨야 된다는 무언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5년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기록을 했다. 황석영이 대표 기록자로 이름을 걸고 나가면 출판사하고 작가 둘만 책임지지 않겠나 싶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또 기록 공개가 금지된 이런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작년 5.18에 나오기로 작정했다가 또 1년이 늦어졌는데 마침 마무리 작업이 공교롭게도 촛불혁명과 같이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광주에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5.18 근처가 되면요. 저는 군악대라서 이제 나팔 부는 행사도 많이 가곤 했는데 외출 외박 금지입니다. 군인이 광주 시내를 못 돌아다녀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아픔들이 책으로나마 많이 위안이 되고 많은 것들이 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낭만서점 97회 방송은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엔도 슈샤쿠의 침묵,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일본에서도 거장으로 손꼽히는 그런 작가죠. 네, 이 작품은 1966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고전을 다루는 시간으로서 이 작품을 골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작품을 원작으로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네, 영화 봤습니다.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또 영화가 있다고 하길래 찾아봤더니 2시간 40분의 러닝타임. 네. 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었던가요? 그런 작품도 했었고. 네, 젊은 시절에 찍었죠. 예. 많은 작품들을 또 했잖아요. 네.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에는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해요. 뭐 이를테면 그 주인공인 페레이라 신부의 역은 그 리암 니슨이 맡았어요. 리암 니슨. 네. 리암 니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얼굴 딱 보면 알고. 근데 이제 첫 장면에 나오고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사라졌으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나오더군요. 가르페 신부도 나오는데요. 이 역은 아담 드라이버가 맡아서 연기를 했고요. 또 주인공 격이죠. 네,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이 역은 앤드류 가필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죠. 네, 앤드류 가필드가 맡아서 또 열연을 펼쳤습니다.
네, 또 일본의 유명한 배우들도 출연을 했죠. 이를테면 그 통역관 역할은 아사노 타다노부라는 배우가 맡았고요. 또 기치지로라는 예, 예. 정말 이 빼놓을 수 없는 네,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네, 신스틸러죠. 네, 이 역할은 쿠보즈카 요스케가 맡았습니다. 네, 저는 이 배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네. 일본 배우들 이름까지는 몰라도 다른 작품에서 봤던 배우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특히 그러니까 일본 예, 쪽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배우들은 뭐 예, 워낙 낯이 익죠. 예, 예. 네네. 자, 저희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이 영화 개봉과 더불어 이 원작 소설을 다루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선정을 했고요. PD님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독후감을 들었는데 감사 인사를 하시더군요. 너무 좋았다고. 아하. 네. 예, 예. 경화 씨는 뭐 저도 어떠셨나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기도 했고 또 영화를 먼저 봐서 영화의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책을 읽었어요. 거의 그대로 영화화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전개되는 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원작의 내용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담아낸 영화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놀랐고요. 그 장면들이 주는 인상이 책을 읽다 보면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네. 큰 방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럼 경환 씨는 소설과 영화 중에 어느 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인 것 같아요. 소설을 그래요? 읽으면서 더 이 엔도 슈사쿠 작가가 네. 고민했던 내용들, 와닿았던 부분이 있고, 이 캐릭터들이 정말로 내면에서 하고 있던 고민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책으로 확실히 네. 좀 더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이 영화가 뭐 소설을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냥 좀 다른 색깔의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땠을까? 그냥 엔도 슈사쿠의 이 원작의 어떤 아우라에 짓눌리지 말고 자기 색채를 좀 더 강하게 드러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르게 했을 줄 알았어요. 예. 비트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네네.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착하다 싶을 정도로 잘 따라갔더라고요. 충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따라갔죠. 예. 네.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요. 1971년에 시노다 마사히로라는 감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명의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1971년 침묵 영화에는 엔도 슈사쿠가 또 각색에 참여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군요. 그 결말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소회를 남기 본인이 각색에 참여했으나 네. 그랬군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은 엔도 슈사쿠가 세상에 없으니까 예, 예. 이 영화를 보고 어떤 평을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엔도 슈사쿠.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 카톨릭 신자인 이모의 집에서 성장했고요. 이모의 권유로 11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게이오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후에 현대 카톨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지만 결핵으로 인해 2년 반 만에 귀국한 뒤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에 1955년에 발표한 하얀 사람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고요. 바다와 독약으로 신초샤 문학상과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엔도는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후 유럽의 신의 세계를 경험한 나아가 결국
동양의 신들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자전적인 소설 아덴까지를 발표했는데 그 6개월 뒤에 백색인을 발표하였고 또 6개월 뒤에 황색인을 발표하며 유럽과 동양의 종교 문화 차이로부터 겪은 방황, 갈등의 요소를 소설 속에 그대로 투영하였습니다. 엔도 슈사쿠에게 있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은 1966년 발표했고요. 이 소설로 다니자키 주니치로상을 수상합니다. 1996년 타계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고요. 종교소설과 통속소설의 차이를 무너뜨린 20세기 문학의 거장이자 일본의 국민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침묵, 예수의 생애, 깊은 강 등 다수가 있고 1996년 9월 29일 서거하였습니다. 네, 이 엔도 슈사쿠가 우선 카톨릭 신자고요. 예, 여러 종교 소설을 집필했는데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카톨릭을 혹시 포교하려고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예.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저 같은 그러니까 비신앙인이 봐도 너무나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예. 신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예. 그건 결국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죠.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도 혹시 신앙에 대한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좋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겪었던 일들이 펼쳐지는 이야기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종교 소설이라고 하면 한국에도 그 떠오르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작품도 떠오릅니다. 예. 사람의 아들 역시 그 아스페르츠라는 인물과 또 한국의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인물을 병치시켜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벌레 이야기는 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소설인데 뭐 이 벌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작품으로 영화되기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 밀양이 원작이 있었어요? 네. 몰랐네요. 네, 그 벌레 이야기라는 작품은 길지 않은데 이창동 감독이 또 시나리오를 새롭게 써서 아주 많은 해석을 가미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냈고 아주 훌륭하죠, 영화가. 예, 네. 굉장히 훌륭하죠. 저도 밀양을 굉장히 뭐랄까 감동 깊게 봤다 그러긴 좀 그렇고 가슴 아리게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생각할 지점이 많은 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과 포르투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635년 포르투갈 예수에는요, 일본으로 선교를 위해 떠난 신부 페레이라 크리스트반 신부의 배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독실한 신앙심이 남다르고 또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선교 활동을 펼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오던 이 페레이라 신부였기 때문에 이 신부의 배교 소식은 포르투갈 예수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 소식은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프란시스 가르페, 호안테 산타마르타, 그리고 세바스티앙 로드리고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들 세 사람은 도저히 스승이었던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를 믿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직접 일본으로 이 신부 스승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1637년에 이들은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항해 중에 호안테 산타마르타만 이 병으로 일본에 갈 수 없게 되고 두 신부 가르페와 로드리고만이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으로의 밀항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가르페와 로드리고 두 신부는 산속 움막에 숨어 힘겨운 포교 활동을 시작하고 동시에 페레이라 신부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들의 포교가 극심한 탄압을 겪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활동을 위해 헤어지게 되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붙잡히게 됩니다. 예. 과연 페레이라 신부를 이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페레이라 신부는 왜 배교를 했던 것일까요?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카톨릭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온 신부의 이야기, 신부들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믿었던 스승이 믿음을 저버렸다. 이건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첫 장면부터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식이 들려오기 전 한 약 20여 년가량은 선교 활동도 잘 되고 네. 믿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으며 정부의 어떤 탄압도 그리 크지 않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서신은 왔었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여기 정보에도 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네. 완전히 금지가 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페레이라 신부가 선교 활동을 하던 당시는 일본의 탄압이 이제 심했던 시대고요. 그 이전 그러니까 1587년 이전에는 그 포르투갈의 서양 문물을 일본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카톨릭 자체는 용인하고 그냥 묵인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1587년 이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책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카톨릭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나가사키의 신자 26명이 나가사키의 26명의 사제와 신도들이 화형에 처해집니다. 예. 그 이후에 그게 이미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 그런 일이 네. 벌어졌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도쿠가와 정권 역시 이 도요토미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1614년에는 모든 카톨릭 선교사를 해외에 추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 페레이라 신부는 포교 활동을 일본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에 체류한 지 33년이 넘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본의 사정에 잘 알고 일본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선교 활동을 계속 지속해왔던 그런 신부였죠. 예. 그런데 그가 배교를 했다. 그리고 이 배교를 한 원인이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을 받고 난 뒤에 그랬다. 이 소식만 짧게 전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탄압을 받았던 때의 권력자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저희도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운 뭐 임진왜란 하면 바로 나오는 인물들인데 그 전 시대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당시 권력자 교세를 넓혀갈 수가 있었고 일부 영주들은 유럽과의 교역이나 선진 과학 기술 도입을 위해서 스스로 신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카톨릭 신자가 1605년에는 75만 명 정도까지도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그만큼 카톨릭의 교세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포교의 황금기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뭐, 그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진짜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화형부터 시작해서 아주 끔찍하더군요. 온갖 고문들, 사형들이 행해집니다. 이건 그 그리스도교가
이 로마의 공인이 되기 전에 그 박해받았던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네로 황제 때의 그런 이야기들도 쿼바디스라는 영화로 네.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뒤집혀졌죠. 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하면서 관리들이 관직에 진출하려고 나도 기독교다. 그쵸. 이런 적이 있는 게 그게 이제 핍박 이후의 상황이었다면 네. 여기 반대로 지금 그냥 많은 일부 일본 영주들이 네. 스스로 신자가 되기도 했다가 갑자기 핍박이 들어온 네. 반대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서로의 대칭 관계이기도 해요. 예, 예. 로마에서는 박해로 시작해서 국가 종교가 됐는데 예, 공인되는 예. 일본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다가 예. 지금 일본 안에서의 기독교 신자가 그러니까 카톨릭을 포함한 예, 구교 신교의 신자가 전체 적죠. 인구의 1%가 안 된다고 해요. 매우 적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예. 예, 그런 힌트가 이 소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소설 안에서도 계속 토론하는 장면, 네. 일본의 권력자 이노우에 나오죠. 이노우에와 이 주인공 로드리고가 대화 나누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데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 소설의 몇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의 이 앞부분은요, 로드리고의 편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로드리고와 가르페가 일본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예. 그런데 뭐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작은 수창고에서 저희는 비로소 우리가 도착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80km 거리에 있는 도모기라는 어촌이었습니다. 가구가 200호에도 못 미치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어촌 사람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신부님. 지금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카톨릭 교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살해됩니다. 저희를 안내해온 모키치라는 젊은 사내가 친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십자가를 주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도저히 여기에는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손히 땅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정중히 받들더니 오랫동안 경배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와 같은 십자가 한 개조차 손에 넣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계신가요? 모키치는 손을 불끈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도사는요? 6년이 지나도록 사제는 물론이고 수도사 한 사람조차 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전까지는 그래도 미카엘 마스다라는 일본인 사제와 예수회의 마테오 데 코로스 신부가 비밀리에 이 주변의 어촌이나 부락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1633년 10월에 과로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6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나 그 밖의 성사들은? 가르페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키치의 대답 내용만큼 저희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당신을 통해서 저희 상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싶습니다. 아니, 상사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전체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는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부도 수도사도 없이 관리들의 박해에 괴로워하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비밀 조직을 남모르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의 생활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는 마치 카타콤 시대 사람들처럼 미사를 올리고 아침에는 산을 올라 찾아오는 신도를 남몰래 기다렸습니다. 매일 그들이 약간의 식량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는 그들의 고해를 듣고 기도와 교리를 들려줍니다. 낮에는 운막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 옆을 지나는 사람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불을 지피거나 연기를 피우는 일은 금물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예상해서 모키치 일행은 운막 마루 밑에 구멍을 파주었습니다. 도모기 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들이나 섬들에도 신도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정이 이러하니
저희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국 무슨 방법을 취하더라도 버림받고 고립된 이들 신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국에 편지를 보낸 로드리고 신부, 정말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렇게 선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건데요. 또 놀라운 것은 신부들과의 교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이 마을 안에서 신자들이 또 신앙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신부님 다 뭐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얘기 나왔는데 그 이후 6년 동안도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된 모습이고요. 네. 이 처음 기치지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네. 밀 입국을 어떻게 한 건데 그 과정도 참 스펙타클해요. 네. 우선 이 당시가 17세기잖아요. 그때는 뭐 배 타고 이동을 하는 건데 사실 장거리 이동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채 해보기도 전에 배가 난파해서 죽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선교 활동을 떠나는 것 자체가 네, 자신의 신앙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들의 신념이 왜 이렇게 투철하냐면 뭐 로드리고 신부도 우선 17살 때부터 수도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인물들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다 신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오직 한 길만을 걸었던 인물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스승의 배교 소식을 듣고 더 의지가 불타올랐는지 아니면 스승의 진짜 소식이 궁금했는지 그렇죠. 이제 어떻게든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노력 끝에 마카오로 가서 네. 마카오에 있는 기치지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네. 일본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일본에 도착하니까 기치지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일본인가 싶은 상황 속에 동굴에 놓여 있었거든요.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아주 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네. 갑자기 나타난 한 노인 그게 횃불을 들이밀어서 얼굴도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데 네. 이제 파드레 하고 부르죠. 신부님. 네. 그들이 바로 남아있는 이제 신앙 공동체였던 겁니다. 네네.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데요. 일본인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이 기치지로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냐면 이거 로드리고의 말을 빌려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남루한 옷차림의 이 사내의 이름은 기치지로이며 나이는 28이나 9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묻는 말에 그가 잠깐 대답했는데 나가사키에서 가까운 히젠 지방의 어부로서 시마바라 내란이 일어나기 전 어느 날 바다를 표류하다가 포르투갈 배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데다가 매우 교활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희와 이야기를 하다가 때때로 눈길을 돌려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만큼 기치지로가 좀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사내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남자에게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을 하는데요. 뭐 통로는 이 남자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기치지로의 안내에 의해서 일본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치지로가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계속 나오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하다는 게 이 남자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드리고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첫인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소설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기치지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신도입니까? 라고 묻는데 기치지로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죠. 근데 알고 보니 기치지로는 배교를 한 인물이었던 거죠. 예. 네. 그 배교했을 때 상황도 정말 잔인한데요. 가족들이 다 죽죠. 네. 그리고 기치지로만 배교를 함으로써 살아남는. 네. 예. 그 장면도 영화에서 또 네네. 잊혀질 수 없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꾸 배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종교를 저버리는 이 배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예수상이나 성모상을 그린 그림, 후미에. 네. 이제 소설 속에서는 성화로 쓰여 있는데요. 예.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밟고 지나가느냐의 여부로 신자 여부를 판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밟아라. 그리고 신자가 너의 믿음이 이제 믿지 않겠다는 것을 밟음으로써 증명해 보여라. 네. 예. 더 심한 단계까지 있더군요. 네. 그걸 밟는 것은 그냥 밟으라는 네. 우리 로드리고 신부의 그 아픔 어린 충고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마을에서 뽑혀나간 사람들이 밟았는데 밟으면서 숨이 거칠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다시 와봐 해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성모를 창렬하고 해라. 이런 방식까지도 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네. 이 배교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스럽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 쪽에서는 은근히라기보다는 공공연하게 예. 배교를 하느니 순교를 하는 것이 낫다. 네, 이러한 관념도 자리 잡고 있죠. 네. 네. 네, 이 배교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고문들이 또 동원이 되죠. 이 장면은 정말 보는 내내 아우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네. 우선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방법이 이제 구멍 매달기잖아요. 이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떠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답니다. 예. 그 밑에는 이제 구덩이를 파두고 온갖 오물들을 이제 쌓아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뭐 악취도 올라오고 막 예. 진짜 차마 견딜 수 없는 예. 그런 몸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거꾸로 매달리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은 그렇게 사람을 매달아두면 얼마 못 가서 사람이 죽으니까 더 끔찍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상처를 살짝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귀 뒤쪽에 칼로 상처를 살짝 내서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아서 둬도 피가 어쨌든 순환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하체가 좀 저릿저릿하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예.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자행되었던 고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뭐 몇 시간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최소 며칠간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겁니다. 예. 뭐 또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앞에도 더 나오죠. 다른 방식도 바닷가에서 네.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요. 묶어놓고. 근데 썰물과 밀물이 있을 때 이제 네. 물이 들어오면은 파도에 계속 흔들리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지치는. 예. 근데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체력이 좋은 한 분이 마을의 한 분이 찬송을 부르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파도 일종의 파도 고문인데 그건 고문인 것과 동시에 뭐 사실상 사형이기도 그렇죠. 하죠. 왜냐하면 그게 만조 때는 몸이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급격하게 체력이 쇠하면서 죽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죽음도
최소 3, 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관리들의 방식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네. 이 카톨릭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정도의 신체적 고통이 가해진다. 이러한 공표 효과를 노린 거였죠. 예. 네. 그리고 그 로드리고 신부와 함께 일본에 온 이 가르페 신부도 사실상 순교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죽음의 방식 중에 신자들을 이렇게 멍석마리를 하는 거죠. 뚫뚫뚫 말아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예. 가르페 신부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예. 함께 사라지고 말죠. 죽었습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배교를 했다고 예, 언급을 했는데 이 기치지로와 로드리고 신부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 이 대화를 좀 읽어드리면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침묵이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오랫동안 편지하지 못했습니다. 도모기 부락이 관리에게 습격당한 사실은 앞에서 쓴 대로입니다만 나가사키에서 취조를 받은 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계속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하게 영감님과 함께 돌아오기를 위해 저희가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모릅니다. 부락의 신도들 역시 매일 밤 그들의 무사함을 비는 기도를 남몰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아무 뜻도 없이 내리셨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이므로 때가 되면 이 박해와 고난이 왜 저희의 운명에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날이 올 테지요.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쓰는 것은 그들이 출발하던 날 아침 기치지로가 머리를 약간 떨군 채 중얼거리던 그 말이 가슴속에 차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원망스러운 눈빛을 제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희들은 나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의 이 한탄이 어째서 예리한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것인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 비참한 농민들에게, 이 일본인들에게 박해와 고문이라는 시련을 주시는지요. 아니, 기치지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다른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20년, 여기 어두운 일본의 땅에 많은 신도들의 신음이 가득 차고 사제의 붉은 피가 흐르고 교회의 탑이 붕괴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생을 보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치지로의 어리석은 원망에 그러한 물음이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는 그 후에 그들이 겪은 운명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쿠라마치에 있는 관원에 출두한 세 사람은 그 후 이틀 동안 후미진 옥사에 갇혔다가 얼마 후에 결국 관리들의 취조를 받았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취조는 이상할 정도로 사무적인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카톨릭교가 사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모키치가 모두를 대표해서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교를 너희가 받들고 있다는 고소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세 사람이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불교도이며 단나데라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화를 발로 밟아라 라고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상이 끼워져 있는 판자가 발 앞에 놓였습니다. 성화는 밟아도 괜찮다고 했던 제 말대로 기치지로가 먼저 성화에 발을 댔고 다음에 모키치와 이치소우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용서받을 줄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관리들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밟았다는 사실보다 성화를 밟는 그들의 안색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화에 침을 뱉고 성모는 남자들에게 몸을 맡겨온 매음녀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후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와 같은 방법은 발리냐뇨 신부님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한
이노우에가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전에 출세를 위해 세례를 받은 이노우에는 일본의 가난한 농민 신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성모를 숭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도모기 마을에 처음 와서 농민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보다 성모 쪽을 더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염려했을 정도니까요. 왜 침을 뱉지 않는가? 너희가 한 말을 한 가지라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치소우는 양손에 성화를 든 채 관리에게 등을 맞아가며 어떻게든 침을 뱉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치지로도 고개를 들이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심한 재촉에 결국 모키치의 눈에서 하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치소우도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은 결국 자신이 카톨릭 신도라는 사실을 몸 전체로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기치지로만이 관리의 협박이 괴로운 듯이 성모를 모독하는 말을 토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침 하는 말에 그는 성화 위에 씻을 수 없는 굴욕에 침을 뱉었습니다. 네, 자 기치지로의 일종의 항변이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네, 라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물었는데요. 신부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합니다.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진짜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하는 말과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납득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로드리고 신부는 그에 대한 뚜렷한 답을 사실은 자기도 못 내리고 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그러니까 정말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정말 외면일까? 이건 침묵일까? 정말 나중에는 극단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네, 혼자서 여기까지 나아가는데요. 도망을 가던 와중에 천둥처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이런 숱한 고난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득 든 생각, 하나님은 사실 없는 것은 아닐까? 이게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교를 하는 장면도 나오죠. 야, 이 관리들 진짜 되게 치밀하게, 악랄하게, 네, 이걸 시험하는데요. 기치지로만 이 모든 일을 다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기치지로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소설을 정말 끝까지 읽어보셔야만 느끼는 건데, 이런 배교를 몇 번이나 합니다. 네. 근데 이 배교를 몇 번이나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배교를 하고 나서 또 관리들에게 달려온 다음에 자신이 카톨릭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을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카톨릭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배교가 끊임없이 이 사람 내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어떤 제도죠. 고해성사가 있는데 네. 이제 신부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 죄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네. 찾아와서 맞아요. 예, 기치지로가 신부님 고해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은 아주 그 번박하게 얘기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유다와도 계속 비교가 되고 그렇죠. 그러한 고민을 이 주인공 신부 로드리고가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연약한 인간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시험당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다시 그 믿음을 어떻게든 또 껴안아 보려고 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그냥 인간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캐릭터인데요. 또 이 장면에서는
역시 이 소설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이노우에가 바로 그 예수교 신부들의 공공의 적이죠. 이 이노우에의 어떤 신문을 받게 되면 아주 믿음이 강고했던 그 신부들이 줄줄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노우에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다가 신자였어요. 네, 또 배교를 한 인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아주 그 선교를 하러 온 포르투갈 신부의 심리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건드려서 논리적으로도 다가가고 너의 공명심 때문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 하면서 배교하게 만드는. 이 이노우에라는 인물이 참 교묘하게 신부들과 신자들을 계속 배교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그 이노우에가 배교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페레이라 신부죠. 페레이라 신부죠. 자, 붙잡힌 로드리고는 배교를 끊임없이 강요당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자, 이 와중에 이노우에는 페레이라 신부를 이쪽으로 데려오라고 드디어 만납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정말 기다리던 순간인데 처음에 나왔던 리암 니슨이 드디어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로드리고로서도 사실은 이 신부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자, 과연 페레이라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걸 궤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 부분 이제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기 전에 참 많은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포냐? 소설의 거의 후반부거든요. 네. 하지만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미 유명한 소설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 전체를 느끼시기에는 또 구매해서 읽으실 때 또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예. 만약에 이게 스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시정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소설을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소설의 앞부분 세바스티앙 로드리고라는 주인공 신부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 소설 전체로 보았을 때 한 4막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 객관적인 서술자가 등장해서 그냥 이제 서술이 쭉 돼요. 그 전까지는 편지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서술자였고요. 네. 뭐 3인칭 그라고 로드리고 신부가 서술이 되고요. 전지적 작가의 시점. 그런데 특히 로드리고 신부에게 맞춰진 그런 서술이 이어집니다. 네. 신부님, 오래간만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이런 평범한 말이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페레이라는 묵묵한 자세로 얼굴에 도전하는 듯한 엷은 웃음을 떠올리고 있었다. 미약하고 비굴한 미소에서 도전하는 듯한 이 표정을 짓기까지 페레이라 자신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이 전해졌다.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신부는 이대로 썩은 나무처럼 그 앞에 쓰러져 버리고 싶었다.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때 무슨 말을 하면 되는 건가?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속이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말하면 되겠나? 오랫동안 이곳에 계셨습니까? 1년쯤 되어가네. 당신은 매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교 이노우의 명령으로 천문학책을 번안하고 있네. 나는 필요한 존재라네. 이 나라 사람들도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천문학이나 의학에서는 나와 같은 서양인이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네. 물론 이 나라에는 중국에서 배운 우수한 의학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외과를 보충한다면 결코 무익하지는 않겠지. 천문학도 마찬가지라네. 그래서 나는 네덜란드 선장들에게 렌즈나 망원경의 알선을 의뢰해 두었지. 이 나라에서 나는 결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네.
신부는 페레이라가 밀어붙이듯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말하는 입모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째서 상대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아직 유용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는 그 마음의 초조함은 이해할 수 있을 듯 했다. 페레이라는 그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통역이나 승려에게도 들려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납득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열심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하십니까? 누가? 당신. 행복 같은 것은 사람들 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 페레이라 눈에 또다시 도전하는 듯한 예리한 빛이 감돌았다. 옛날의 당신이라면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테죠. 하고 말하려다가 피곤한 기분이 들어 입을 다물었다. 보이지 않게 숨기고 있는 그 깊은 상처에 아픔을 줄 마음은 이제 추호도 없었다. 그렇지. 우리에게 유용하고 말고 이쪽은 이름도 사하노 추우안이라고 바꾸셨지. 통역은 페레이라와 신부 사이에서 양쪽 얼굴에 번갈아 미소를 보내면서 말했다. 이미 한 권의 책에 착수하셨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카톨릭교의 과오와 부정을 폭로하는 책이요. 현위록이라고 하던가요? 이번에는 페레이라가 말을 가로막을 틈도 없었다. 순간 그는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닭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전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한 신용을 했다. 비참하다. 뭐라고? 비참해요. 어떤 고문도 이보다 더 참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페레이라의 눈에 돌연 하얀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까만 일본 옷을 입고 밤색 머리를 일본 사람처럼 묶고, 그리고 이름까지 사와노로 바꾸고, 게다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주여, 당신은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에도 완고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네가 배교하도록 권하라고 나는 지시를 받아왔지. 페레이라는 지친 듯이 중얼거렸다. 이걸 보면 알겠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귀 뒤를 가리켰다. 거기에 상처 자국이 있었다. 살갗이 수축한 듯한 갈색 화상 자국이었다. 구멍 매달기라고 하오. 언젠가 이야기한 적도 있겠지만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적으로 둘러싸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리게 하는 거요. 통역은 자기도 두렵다는 듯이 일부러 양손을 펴 보였다. 그 상태로는 즉석에서 절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 뒤에 구멍을 뚫는 거요. 한 방울씩 피가 떨어지도록 하는 거지. 이노우에님이 고안해내신 고문이지만 잘 생각해보시오. 지금 말이오. 이 나라의 카톨릭교 신부는 당신 한 사람뿐인데 그 당신마저도 이미 체포되어 있으니 농민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도 없는 일이오. 그렇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몸이 아니겠소. 눈을 가늘게 뜬 통역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사하노 씨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과 의학 서적을 번안하고 환자를 돌보는 등 인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소. 쓸데없는 고집으로 호송세월하며 옥사에서 일생을 마치느냐, 아니면 표면적으로 배교해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느냐, 둘 중 하나요. 이 점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 스님도 언제나 사하노 씨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요. 인자의 길이란 필시 나를 버리는 것, 나란 말이요. 쓸데없이 종파에만 사로잡힌 것을 말하오. 인간을 위해 뜻을 다하려면 부처님의 진리에나 가톨릭교의 교리에나 구애되지 않아야 할 것이오. 결국 부처님의 길도 가톨릭교의 길도 다를 바 없을 거요.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요.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통역은 말하기를 재촉하듯 페레이라를 돌아다 보았다. 20년간 나는 선교에 왔어. 페레이라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게 된 건 다만 이 나라에서 자네나 우리 종교는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뿐이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늪지대야. 결국 자네도 알게 되겠지만 이 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늪지대였어. 어떤 묘목이라도 그 늪지대에 심으면 뿌리가 썩고 잎이 누렇게 말라버리지. 우리는 이 늪지대에 그리스도교라는 묘목을 심은 거야. 그 묘목이 자라서 잎을 맺은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당신이 이 나라에 왔을 무렵에는 이 나라 어디에나 교회가 세워지고 아침에 신선한 꽃처럼 신앙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본인이 요단강에 모여드는 유대인처럼 다투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허나 그때 일본인이 믿은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부정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아.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무렵 믿었던 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만의 신들이지. 그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른 채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자네에게 변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아마 누구라도 이 말을 믿어주지 않겠지. 자네뿐 아니라 고아나 마카오에 있는 선교사들, 서구교회의 모든 신부들은 믿어주지 않겠지만 나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선교한 후에야 일본인을 알았어. 우리가 심은 묘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뿌리가 썩고 있었다는 걸. 예, 저희가 좀 길게 낭독을 했는데요. 제가 통역사랑 페레이라 신부를 함께 읽으려고 하니까 이 목소리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묘하지만 달랐고요. 아, 그래요? 네, 캐릭터 있었습니다. 약간 교활하게 하려고. 현위록을 쓰고 계시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페레이라 신부는 약간 근엄하게.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네. 이 페레이라 신부와, 이젠 뭐 신부는 아니죠. 신부가 아니죠. 네. 예. 로드리고 신부의 대화, 논전이 이어졌는데요. 예. 경원 씨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페레이라 신부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완전히 일본인으로 좋은 말로 해서 전향해서 네. 지금 일본의 서구 문물을 번역, 좀 번역하고 뭐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는 일본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자, 근데 어쩐지 이 페레이라의 이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영화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부분인데요. 영화에서는 영화다 보니까 네. 그 장면과 그 배우가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 장면을 만나니까 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을 책으로 더 네.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페레이라의 어떤 부분이 비성경적이었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마치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냥 좀 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야, 정말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니 여기서도 오죽하면이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근데 책으로 다시 만나니까요. 정돈이 좀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로드리고 신부의 입장에서 페레이라 신부의 말을 듣다 보니 자꾸 의심이 생기고 왜 페레이라 신부는 저렇게 자신의 유용성을 주장하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페레이라 신부가 왜 이 일본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는가? 왜 카톨릭 신앙이 뿌리내릴 수 없는가에 대해서 늪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일본의 늪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교자들 그리고 일본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도 그럼요.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뭐 구교와 신교 합해서 뭐 1% 정도 그게 증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1600년대에 뿌려진 순교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 페레이라가 얘기했던 어떤 실용적인 부분 내지는 일본인들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어. 그들의 순교를 제가 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로드리고가 반박을 해도 그건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건 페레이라의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 페레이라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종의 뭐 반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 소설의 뒷부분에요. 여러분 이렇게 페레이라 신부에 대해서 반박을 하던 로드리고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지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으셔야 이 페레이라의 말이 궤변처럼 들리는데 왜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지도 또 알 수가 있게 돼요. 궤변처럼 들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이제 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뭐 크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깨우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는 깊이가 다를 수 그렇죠,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럴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스포는요, 여러분. 예. 이 페레이라의 전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로드리고의 심경의 변화 그리고 그 외부적인 요인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예.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 직접 소설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을 생략하면서 읽곤 하는데 대화도 이렇게 주고받기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건너뛸 뻔했던 통역관의 내용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이제 넘어가려다가 제가 읽자고 해서 또 읽었는데 저는 거기가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너 하나 남았다. 로드리고에게. 너까지 없으면 그러니까 너 하나 남아서 뭘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로드리고 너도 체포돼 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 그럼 아무 쓸모도 없지 않느냐. 라고 통역관이 아주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다. 예.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이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래 맞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지점과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어떤 소설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통역관의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레이라 신부의 논리나 통역관의 논리나 이 대화의 맥락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버텨내요. 예. 예. 이 버텨내던 로드리고가 왜 마음이 급격하게 그 뒤에 가서 어떤 상황과 마주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저는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서 질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로드리고의 선택에 대해서. 결말을 여러분께서 직접 또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결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꽤 많이 왔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또 극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네. 있지요. 네. 예. 이렇게 침묵이라는 소설을 오늘 다루면서, 어찌나 부담이 되던지. 아, 왜요? 카톡방에서. 경환 씨에게 저에게 뭐 많이 맡긴다? 활약을 기대한다고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할 얘기는 어떻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한 페이지 쫙 써놨는데요. 네. 3% 정도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 방송이 더 길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네. 어떤 터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네. 기독교와 예. 가톨릭은 예. 많이 다르구나. 예,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막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조금 더 깊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요, 작년에 이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엔도 슈샤쿠가 직접 쓴 침묵의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침묵의 집필 과정, 그리고 소설 침묵이 출간되고 난 뒤에 이 반향 등에 대해서 이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네. 그거 재밌겠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엔도 슈샤쿠가 어떻게 생각으로 이 소설을 썼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일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엔도 슈샤쿠가 이 침묵의 소리에서 밝혔는데 만약 내가 지금 이 소설을 썼다면 책 제목을 침묵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란 제목 때문에 자기는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 때문에 시인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치 정말 침묵을?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 오히려
신이 여기에 존재한다. 예.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는데 맞아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어떤 작가의 의도까지 닿기에는 네.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저자도 역시 작품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한 사람이 독자일 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낭만서점 97회 엔도 슈사쿠의 고전, 침묵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